자, 이젠 본격적인 토론 계속 이어갈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6분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익히 아시는 대로입니다. 적어도 2명 이상 후보에게 질문하셔야 하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제한하고 답변때는 30초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에 합의한 대로 정세균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이 후보께서는 2017년 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황교익 씨 요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그리고 자꾸 제가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러시는데 이미 3년 전에 바꾸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한국관광공사도 이미 바꿔놨죠. 관피아들만 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몇 급 이상 몇 년 근무한 공무원, 아니 박사급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3년 전이고 또 임기 전에 누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을 했는데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제가 골랐고 지금 현재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론이 근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 황교익 씨 말고도 네. 보훈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쩌다 나온 일이 아니고 혹시 그런 인사가 경기도에서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인사를 엉망으로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안다는 이유로 썼다면 경기도정이 전국의 1등을 1년이 넘게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철저히 가깝냐 안 가깝냐가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담당할 만하냐 안 하냐로 결정을 했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정이 많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훈 인사를 해놓고 내가 보훈 인사 했다고 이렇게 실토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는 좀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이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이분 말고도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번번이 이제 이 중앙정부 결정이나 이런 거에 딴지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하고 당정청이 합의를 하고 대통령도 거기 결재를 한 건데 과거에도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경제부총리를 막 공격한 적도 있고 하죠. 그런데 경기도 의회의 건의를 수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어요. 경기도의 의장이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원내대표단이죠. 경기도는 압도적 다수가 10명 정도를 빼고 130명이 넘는 수가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고 국회의장이 정책 법안에 대해서 의견 내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 의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그냥 개인 의원일 뿐이죠. 8명이 반대했고요. 나머지는 압도적 다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해 주셨습니다. 아니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의결 절차나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밟았습니까? 저희가 입장을 정해서 도의회에 넘겨야 그때 비로소 심의하고 의결하겠죠. 예, 그러면 그것은 도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도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도의회에서 건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정부가 정책을 미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결정하는데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건 정부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의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행정 쪽에서 의회가 이런 제안을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또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 이낙연 후보님,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때 소부장 문제로 심각했을 때 일본에 왜 한 번밖에 안 가셨냐, 좀 그때 실력 발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외교부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건 심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역시 여기의 경우에도 우선 그 태도가 모호하고요. 입장이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질문을 해주시죠. 이런 태도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리의 외국 방문은 외교부에서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28개 나라를 방문했었고요. 그 당시에 소부장 때는 제가 서울에서 동경을 늘 체크하면서 저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은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 일정을 외교부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일단 6분을 다 사용하셨고요. 이제 그 정세균 후보께서 하신 말씀 관련해 혹시 필요한 답이 필요하다면 이제 마침 이낙연 후보의 6분 주도권 발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1분 찬스를 6분 후보 가운데 2분만 쓰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해 주실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성남공항에 집을 지면 투기가 일어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성남공항은 국가 땅입니다. 거기에 투기가 생길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세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저께가 76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76년 전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성취는 대단한 것입니다. 3년 전 2018년에 우리는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국가 경쟁력, 국가 신용 등급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이겼고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농민 시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도 매우 드문 일이고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신복지, 중산층 경제, 5대 성장 전략, 그리고 오늘은 제조업 성장 전략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자, 후보님 좀 질문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후보께서는 SK노믹스를 발표하신 것 같아요. 저의 그 성장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사람 중심 혁신 성장이 SK노믹스의 본질입니다. 우선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이어야 되겠다. 혁신 주도의 성장이어야 되겠다. 균형 있는 성장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 좋은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파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정부 혁신을 통해서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SK노믹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12%의 부자에게 주기 위해서 시군 예산 합치면 4,15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 돈을 가지면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 명에게 32만 원씩을 나눠드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동들, 결식아동들 10만 명에게 10,000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3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걸 각종 용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그 복지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고생한 분들 위로하고 또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입니다. 특히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도 100%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민주당이 100% 지급하려고 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기재부가 그 고집을 부려서 액수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88%만 지급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올해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차피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이 세금을 주로 낸 상위 소득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거를 정부 정책에 반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이 부족한 걸 메우고 또 독자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해남에 예를 들면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출산수당 잘하고 있잖아요. 그 정부에 반발하는 게 아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이 돈을 드리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낼 거다 그랬는데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모두 선별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 안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저도 도에 지사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지원이 몹시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희가 지사할 때 전라남도도 장애인 지원이 충분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보니까 작년에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복지 꼴찌에서 두 번째, 장애인 교육 전국 꼴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전국 최하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3년 연속 하락 등등등등 이렇습니다. 이런데 좀 더 마음을 쓰셨더라면 어땠을까. 더구나 경기도는 부자들 쫓아가면서 돈 줄 정도로 예산이 많은 모양인데 이런데 좀 더 돈을 쓰실 생각을 왜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정책은 평가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아마도 지금 특수 이동수단, 휠체어 차량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일 앞서 있을 거예요. 또 장애인 중에서 예를 들면 자립지원금 이것도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뽑지 마시고요. 전체 장애인 정책을 봐주시고 장애인 단체들이 저희 경기도와 매우 협조적이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추미애 후보 시작입니다. 이번에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만 찬스 발언을 안 쓰신 분들은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공항 부지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투기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후보님께서 공약을 말씀하신 걸 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남공항 부지는 3만 가구 하고 그 주변의 고도 제한을 해제를 해서 4만 가구 도합 7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그 주변 지역은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덜썩덜썩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총리 재직 시에 그 이사 그 대책, 저 당 대표 시절 이사 대책 준비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들 공급 폭탄 얘기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약속대로 신속하게 공급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성남공항은 2만 호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만은 좀 고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이면 3만 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은 이미 있는 건물들의 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마치 추미애 후보께서 도심 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말씀하신 것이 투기의 걱정을 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는 최근에 국토부가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부지 확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서울의 경우에는
용도 제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주도권이니까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서 답변이 조금 차질이 빗나간 것 벌어지고 있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LH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잘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GH나 SH와 같이 하면서 좀 투명성을 높여주고 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업 시스템을 민간주택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약속대로 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이익 분배 구조를 재설정하는 그것이 핵심이라 이렇게 네네, 말씀을 옳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성남공항 부분은 그 그린벨트 해제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주택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네. 뭐 동산 예를 들어 뭐 금융을 말씀하셨으니까 일정하게 뭐 돈을 나눠 드리겠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렇게 마음대로 연필처럼 이렇게 나눠주겠다 할 수가 없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토지를 마치 인심 쓰듯이 이렇게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20만 호를 매년 짓기 위해서 연간 한 44조 소요된다 하시는데 그 재원 대책을 보면 매우 허구적입니다. 그것을 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기금 운용 결산 내역을 한번 보니까 2019년 기준 총자산 182조에 부채가 158조, 순자산은 24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5년마다 44조씩 220조를 조달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명박식의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 있으신지. 네. 크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재원은 역시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이 되겠고, 그게 부족한 부분 중에 일부는 이제 임대 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의 이제 투자금 이 정도가 한 20% 들어갈 것 같고요. 부족하면 이제 이걸 담보로 한 공사채 발행을 하면 되는데, 주로는 이제 도시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을 물어보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왜 부채가 많냐면 주택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부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이런 것들을 들면 그게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 여력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간 현재 상태에서도 임대주택을 짓는데 약 17조, 18조가 이미 투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청약을 바라면서 부은 그런 서민들의 돈인데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특정하게 그야말로 그 기본주택에 당첨된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하실 수 있는지, 또 그 대부분이 지금 그냥 돈이 가만히 노는 돈이 아니고요. 다 단기 대여금, 투자 정권 이렇게 다 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재원 대책이 좀 허구적이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또 자꾸 이것을 자산 유동화 정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금리, 초저금리 상태가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 부실을 연달아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네. 주 후보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내부 용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또 기간이 지난 건 갚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아까 사유자님 제가 정리를 좀. 자, 이제 추미애 후보는 찬스를 쓰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말씀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를 좀 활용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왔을 때 좀 활용을 해 주시죠. 네. 네. 이번엔 김두관 후보 차례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놀부가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흥부가는 들어봤는데 놀부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까남배기 덩치고 이런 가사인데요. 네네. 제가 지금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딱 놀부 같습니다. 네. 두 손에 떡을 들고 있거든요. 한 손에는 갱선 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고 다른 후보들께서 지사직을 내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은 모습입니다.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칙이고 불공정입니다. 이번 인사 논란도 이재명 후보께서 도지사직을 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시죠. 뭐 후보님께서도 전에 이제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그만두셨다가 사실은 본인도 매우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평가도 실제로 왜 그만두냐 책임을 버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직을 무슨 기회나 권리, 특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빨리 버려라 공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공직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대행 체제로 놔두는 것보다는 제가 선출된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전에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린 겁니다. 정말로 꼭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다시 지금 아까 그 말씀 잠깐만요. 제 주도권이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기자들 질문에 경선 후보하고 도지사직을 선택하라면 저는 과감하게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발언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감하게라고는 안 했고요. 굳이 선택을 강요한다면 이런 취지였고요. 네, 굳이 선택을 지금도 한다면. 뭐 이 가정적인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만약에 당에서 경선 규정을 바꿔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장 하는 사람은 그만둬야 경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기초광역의회 위원들은 위원은 아닙니다만 단체장들은 예비 후보를 등록하면 등록함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지사직 찬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도 경선에 참여하면 그 광역시도지사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을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또 관련 규정들이 그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단체장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후보로 나갈 때는 이제 그런 금방 말씀하신 직무정지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당규만 보더라도 기초, 광역, 의원,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사전에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사각지대를 저는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뭐 저하고 이런 인연을 강조하시면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250만 채를 공급을 하고 경기도만 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수도권과 지방의 그 차별에 대해서 깊이 좀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환경, 교통 이런 모든 문제가 수도권 집중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게 아니면 대한민국이 선진 선도국가로 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요 정책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당정청 합의, 여야 합의 100% 지급도 중요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진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께서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집 250만 채 짓자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250만 채이고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각 지방자치정부에 조정교부세를 보냈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경기도는 못 받았습니다만 5조 7천억입니다. 각 광역 시도들이 서울, 경기 빼고 마음만 먹으면 이 재난지원금 10배도, 5배 정도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네. 네,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인데요. 다시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자면 질문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 주셔도 되는데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문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차례입니다. 네,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과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냐, 이 나라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다른 후보님들과 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공정한 세상, 이건 정말로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지역,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또는 남과 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문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또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저희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후보님들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여성 정책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N번방이라고 하는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써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 여러 좋은 아이디어는 흡수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진 후보님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요즘 이제 그 월경, 출산과 같은 이 성 또는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발은 소위 깔창 생리대라고 하는 그 아주 충격적인 일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산모에게는 경기도에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그 생리대 지급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화하는 게 제 공약인데 이 점에 대한 혹시 평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매우 훌륭한 제안이시고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에 대한 같은 직장 혹은 같은 동종 업종 내에서의 임금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직장에서의 이런 성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 네, 그리고 상장 맞습니다. 기업에서의 여성 임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도 같이 감사합니다.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법률가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지금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는 이 반의사 불벌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고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님 의견은 어떠신지 같이 만약에 개정하는데 동참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스토킹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때 같고요. 또 이게 초기에 범죄 노출이 사실은 좀 돼도 주변에서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균 후보님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육아휴직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 특히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육아휴직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아휴직 대상 또는 출산휴가 대상은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가 공약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지금은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 시대가 네. 이미 지났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키워야 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부모 같이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네. 사실은 우리 정부가 육아휴직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미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방향은 매우 옳고 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좀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데 다 동의하시죠?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터 내에서 이제 남녀 간 성차별이 실제로 심각하다. 특히 이제 유리천정으로 이제 표현될 정도로 이제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는데요. 이런 성차별이나 성희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권고 권한을 가지는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에 설치한다든지 노동부에다가 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드렸는데 우리 후보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남녀 차별이 좀 큰 편이죠. 저도 뭐 지방 도지사 출신이지만 17개 강력시도지사들 중에서 아직 여성이 한 분도 오지 않은 걸 보더라도 그런 측면들이 있죠. 일단 네. 일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 박용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앞두고 있는데요. 끝나고 정세훈 나서 후보 끝나고 찬스 조금 후에 쓰시겠습니까? 박용진 후보 주도권 토론 끝나고 네, 나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세 수요와 자산화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장에서 알아서 자산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국가가 어떻게든 이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박용진의 가치성장 주택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기본주택에는 그냥 월세 살아라 이렇게 계획만 있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전세 수요를 흡수할 만한 기본주택 계획을 전에 보니까 공공분양 비슷한 것이 기본주택 분양형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공약 발표는 또 안 들어갔어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네. 경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게 한 달 전에 보고 지금은 이제 그게 닫혀져 있던데 한 달 전에 본 걸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해요. 건물 가격 3억을 내고 나서도 매달 토지 임대료를 33만 7천 원을 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그럼 이게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지 무슨 분양주택입니까? 이제 후보님은 이제 사고하실 때 이제 집은 무조건 땅과 건물이 같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싱가포르와 같이 이렇게 주택 정책이 발전한 나라들에는 토지는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3억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 내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내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감가상각하잖아요. 근데 그 3억 당연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50년이 되고 나면 건물이 거의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보증금을 내준다고 그러면 이게 배임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글쎄요. 그 웃으실 문제가 법률가의 아니라. 입장에서 전혀 그런 배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가치가 3억이 안 되는데 그 3억을 내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런 걱정이 있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에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고 기본주택은 지을 땅이 없다. 다들 우리 후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지하철을 깔고 철도를 깔아서 역세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역세권에 100만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면 지하철로 치면 한 100개 정도는 거기서 100만 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걸 왜곡하지 마십시오. 네. 공약에 나와 있길래요. 100만 기본주택. 100만 호를 누가 역세권이 진다고 했어요.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
역세권의 좋은 주택을 말하는 거고 무자격 배치를 주택이 없으면 모든 자격을 갖는다고 말씀을 신도시를 하셨기 때문에 만들면 그러는 거예요. 분양은 외곽에, 임대는 역세권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걸 말씀 계속 100만 드릴게요. 세를 거기다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짓겠다는 100만 기본주택 지을 땅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지하철을 뚫어서 역세권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동문서답식 그 황당한 답변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그 기본주택에 가장 거기 보세요. 분양형 주택과 관련해서 아니 딱 그러니까 써 제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여기가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고 토론하는 자리니까 아니 제가 저한테도 주도하는 토론이 주도를 해도 조금만 답을 기다려보세요. 할 기회를 주셔야지. 아까 충분히 일방적으로 아까 또 30초 드렸어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하면 안 기본주택은 되지요. 현실을 무시하고 희망사항을 그 나열하고 허위 광고하는 것 이런 이상한 공약이 된다.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원래 거예요. 규칙에 1분 얘기하시면 30초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진 않으니까요. 제가 네, 주도하고 혹시 그러면 30초 저 찬스를 네, 사용하시면 사회자께서 아니 시간이 제 사회자께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네, 사회자님. 사회자께서 감안하겠습니다. 진행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요? 원래 규칙이 1분하고 30초 답변하게 돼 있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제 하시잖아요.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 규칙을 질문은 지키자 1분을 이 넘기지 말이죠. 않도록 시간을 그러니까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네. 남의 시간에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 규칙이 안 사실이 맞아요. 아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럼 찬스 질문하니까 써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아니, 되잖아요. 규칙을 지키자니까 1분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저한테 30초의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지금 네. 벌써 1분이나 갔습니다. 네. 이 토론하면 이 논쟁을 하다가 저 박영준 후보가 나중에 두 분 다 찬스 쓰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용해 집한채 주시기 갖겠다는 바랍니다. 국민들이 네. 투기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장도 또 생필품이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오락가락했어요. 게다가 집이 한 채더라도 투기 세력이면 강력히 처벌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집 한 채가 투기인지 실소유인지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수 없고요. 두 채는 또 어떤 사정으로 마련된 것인지를 대통령이나 국가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신통력을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궁예도 아니고 내가 척보면 안다는 식의 이재명식 관심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 한 채 갖겠다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연설하는 장소도 아니고 토론하며 상대방한테 자, 제 답변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니까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하세요. 아니, 규칙을 질문을 지키시라니까요.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질문 좀 드릴 겁니다. 그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시 법인세 최대 완전 감면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제가 동시감세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지방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외의 모든 지역인가요? 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고 낙후가 심한 지역까지 간다면 최대 감면까지를 예. 포함한 그리고 국내 기업과 대담한 인센티브가 외국 필요하다. 기업도 모두 해당되나요? 국내 기업, 외국 기업 다 해당인가요? 국내 기업이죠. 그 외국 기업 차별하면 FTA나 이런 데서 제소당하잖아요. 네, 외국 기업도 그렇게 낙후된 곳으로 간다면 아니 그러니까 저게 외국 기업도 고려가 해당되어 있는 거죠. 근데 총리 시절에 이걸 왜 안 하셨어요? 네, 총리 시절에 모두 다 했다면 대통령 출마할 필요가 없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깎아주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대한민국이 올랐거든요. 이게 총리를 재직하시던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한 네, 시간이 이상한 됐습니다. 대책. 이 시간 관리가 이제 예. 막바지기 때문에 좀 엄밀해야 찬스- 되겠는데 찬스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이어서 하시죠. 예, 찬스 이어서 갈 주셨는데 건데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리를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외국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감사원이 지적한 바가 지금도 지방 이전하게 되면 그 조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그 기업한 위장 전입이 벌어지기도 한 겁니다. 지역으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오히려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세금 혜택만 받고 그냥 페이퍼 컴퍼니만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가는 이낙연 후보님의 감세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글로벌 논란만 혹은 기업의 지방 위장 전입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아예 이렇게 이런 무능한 진보로 우리가 규정되지 않으려면 명목세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의 최고 구간을 낮추는 그런 작업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네,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소지가 있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최소화하는 지혜, 네. 정교한 정책 기반이 수절 다 필요하다고 사용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아까 찬스 드셨는데 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이니까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해군 부사관
그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또 성폭력이 원인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공군 그 여부사관이 똑같은 일을 당했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군 내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공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성폭력이나 아니면 갑질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수사와 재판을 민간 법원에서, 검경에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동료애로 은폐하고 그게 새로운 성범죄, 인권 침해 온상이 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세균 후보 아까 찬스 드셨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60초입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아주 너그러우신데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뭐 현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이 좀 안타깝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황교익 씨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칭찬을 듣기보다는 비판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좀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또 함께 소통하는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후보도 마지막에 찬스 1분 발언 사용을 신청하셨습니다. 6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 제가 철거민, 장애인 또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여쭈었는데 왜곡이다, 네거티브다, 잘라서 붙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은 법원에 제출한 영상 그대로다 하는 그 당사자들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의 부인하신 것이 사실과 꼭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성 정책을 열심히 개발하시는 것 환영합니다. 저도 전남지사 시절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고요.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도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최근에도 여성의 안전이나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지혜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